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국민이 행복한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일신 울신하고 있는 재테크 1번지 정상욱입니다. 최근 메리스 여파가 약간 진정되는 기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중국 시장이 또 다시 급락을 하고 있고, 또 오늘 그리스의 디폴트 선언까지 계속해서 좀 안 좋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오늘도 김영현 팀장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재테크에 일신 울신할 수 있도록 많은 내용 준비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김영현 팀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재테크 1번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벌써 2015년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딱 반이 지나갔는데요. 올해 상반기를 돌아보면 그렇게 좋은 경제 뉴스보다는 별로 반갑지 않은 소식들이 좀 많이 들려왔던 것 같습니다. 남은 절반만이라도 조금 더 좀 희망찬 소식이 좀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좋지 않은 뉴스가 많은 요즘 가정경제에 좀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 우리 재테크 1번지만이라도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테크 1번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방송 중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02-797-8100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첫 번째 순서는 재테크 핫 이슈 시간이죠. 오늘 시간 김현우 팀장님 준비해 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자, 어떤 내용이시죠, 팀장님? 네. 며칠 전에 비과세 해외 펀드가 부활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번 주 초에 발표된 따끈따끈한 내용인데요.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도 해외 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다가 사라졌는데요. 요번에 다시 좀 부활을 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금에 대한 혜택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이런 요즘에 비과세라는 혜택은 그렇게 아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해외 펀드에 투자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앞으로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눈여겨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비과세 펀드라고 한다면요, 말 그대로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라는 뜻인데요. 보통 우리가 어떤 금융상품을 투자를 하더라도 이자가 발생을 하거나 여기서 배당 소득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죠. 15.4%의 세율을 부과를 하는데, 예를 들어 1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나중에 이자가 여기에 추가로 100만 원이 붙었다라고 한다면 이 이자 100만 원에 대해서 15만 4천 원을 세금으로 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발생한 이자가 100만 원이면 좋겠는데 그거보다 더 커져서 아주 기분 좋게도 2천만 원이 넘어갔다라고 한다면은 이 15.4%보다 높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은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부과를 하지 않고 그 외에 대부분의 금융상품은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요번에는 이 해외 펀드에 대해서도 이런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비과세 해외 펀드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 팀장님 잘 아시겠지만 여기까지는 과거의 상황하고 거의 유사한 그렇죠, 유사하죠. 내용이라고 보는데요. 이번에 좀 뭔가 다른 내용이 한 가지 더 있다라고 하는데, 그죠? 네. 어떤 내용이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비과세라고 한다면 간단하죠. 세금 안 내니까 좋은 건데 네. 우선 준비된 표를 한번 보고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본 후에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큰 차이가요. 2007년도에 도입 당시에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했었고, 요번에 이제 계획안은 당연히 그건 똑같습니다. 근데 환차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 과세를 했는데 지금은 비과세를 하겠다, 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소득 발생 기간에 대해서도 과거엔 한 2년 반 정도에 발생한 소득, 수익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해준 반면에 지금은 이제 운용 기간, 즉 10년을 정해놓고 이 전체 기간 동안 과세를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가입 제한 기간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그런 제한이 별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도입 후 2년이고요. 개인당 납입 한도도 신설됐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각기의 내용을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환차익에 대해서 아까 비과세를 해준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예전에 비과세 해외 펀드의 경우에는 펀드에서는 수익이 안 났는데 환율 차이로 인한 수익이 났을 경우에 과세를 했었습니다. 이제 환율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우리가 미국 주식형 펀드에 100만 원을 투자한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별로 미국 주시장이 안 좋아서 평가액이 99만 원이 됐길래 1%가 손해 봤다라고 한다면은 수익이 당연히 난 게 없으니까 과세를 하지가 않겠죠. 수익이 났다고 하더라도 비과세라고 했으니까 과세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문제는 투자 기간 동안 변동한 환율이 문제입니다.
투자할 당시에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이었다. 그래서 100만 원을 투자를 하면 이 100만 원이 실제로 뭐 미국 주시장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걸 달러로 바꾸겠죠. 이 100만 원을 1,000달러로 바꿔가지고 미국 주식을 샀는데 이게 나중에 손해가 나가지고 900달러가 된 상태에서 판매를 하려고 보니까 환율이 차이가 나서 당시에 달러당 1,000원이었던 게 1달러에 1,100원으로 올랐다. 라고 한다면 주식 시장과는 무관하게 요거를 이제 달러를 다시 원화로 바꿀 때 수익이 발생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환차익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발생돼서 99만 원이 됐는데 어쨌든 환율로 인한 이득이 생겼으니까 이에 대해서 과세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넣은 돈은 100만 원이고 찾을 때 보니까 99만 원인데 손해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를 해서 좀 억울한 상황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요번에 나오는 비과세 해외 펀드에 대해서는 이런 환차익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과세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네, 좋습니다. 조금 뭐 어려운 내용을 팀장님께서 좀 쉽게 풀어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 과거의 그 혜택보다는 훨씬 더 좋아진 것 같긴 한데, 발생하는 수익 부분에서 무조건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그랬으면 좋겠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쵸. 무조건이면 제가 이렇게 입 아프게 설명할 것도 없이 비과세 해외 펀드 세금 없습니다 하면 될 텐데 주식 매매 차익이나 아니면 그 환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하는 반면에 이게 주식을 갖고 있으면 우리 배당이란 걸 받죠. 이 배당 수익에 대해서는 일부 과세를 합니다. 이 배당 수익 쬐끔 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요. 또 투자하는 해외 펀드가 주식에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채권 쪽에도 조금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채권에 대해서 이자 수익이 발생을 할 텐데 이 이자에 대해서도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비과세 해외 펀드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투자하는 이 해외 펀드가 100%다 주식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일부 채권에 들어가는지 뭐 배당은 얼마 받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뭐 해외 펀드 중에서도 주식 매매 차익과 환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역시나 좀 깔끔한 설명 잘 해주시고 계신데요. 아까 보니까 가입 기간의 제한이랑 금액의 제한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되짚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비과세 펀드 같은 경우에는 가입 뭐 유지 기간에 대한 건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소장 펀드라고 있죠. 소득공제 장기 펀드. 이거 뭐 5년 동안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유지 기간에 대한 지금 제한 사항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가입 시기에 대한 제한은 있는데요. 도입 후 2년 내에 가입한 펀드에 대해서 유지기간 10년 동안에 걸쳐서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제도가 아직 시행된 건 아닌데 예를 들어 8월 1일 날부터 시행이 돼서 펀드가 판매가 됐다라고 한다면 2015년 8월 1일부터 2017년 7월 말일까지 가입한 이 2년 사이에 가입한 펀드에 대해서 10년 이내에 발생한 수익은 뭐 언제 환매를 하더라도 과세를 해주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이제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예전에는 뭐 2년 반 만에 환매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뭐 10년에 걸쳐서 수익이 나면 한 3년을 기다리든 4년을 기다리든 그렇게 해서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장기적인 투자에서는 조금 더 좋은 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는 없었던 이 납입 한도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요. 이게 개인당 3천만 원을 한도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게 조금 달라졌죠. 과거엔 제한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팀장님, 저도 그 해외 펀드를 가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팀장님도 가입하고 네네. 계신가요? 그러면 방송 중인 시청자분들도 해외 펀드를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안 되니까 그렇죠. 문제죠. 안 되니까 문제입니다. 아쉽게도 과거에 이제 펀드를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럼 이제부터 해외 펀드 그쵸. 비과세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게 네. 아닙니다. 이게 참 문제가 아쉽습니다. 예, 그죠?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시중에 기존에 가입하신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결산이라는 작업을 합니다. 이 결산을 하면서 뭘 하느냐 하면 환차익이 얼마나 발생을 했는지 뭐 수익이 얼마나 발생을 했는지 이를 매겨가지고 이 펀드를 만들어낸 회사, 즉 자산운용사에서 뭐 알아서 세금을 1년에 한 번씩 납부를 하죠. 그리고 나중에 개개인별로 환매를 할 때는 뭐 환매 금액을 지급을 해주는데 이렇게 세금을 한 번에 다 1년 동안에 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환차익을 뭐 과세를 하지 않겠다, 이걸 비과세를 해줘야 되는데 이미 낸 세금을 소급 적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못하니까 아쉽게도 새로 가입하는 펀드에 대해서는 이런 결산 작업 없이 그냥 아예 통으로 비과세를 해주자 이런 펀드를 새로 만들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똑같은 이름의 똑같은 유형의 해외 펀드를 가입하더라도
누구는 이제 세금 혜택을 받고 누구는 세금 혜택을 못 받고 좀 약간은 불공평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이런 상황이신 분들은 한번 좀 수익이 어느 정도 났다라고 한다면 환매 타이밍을 잡아서 해외 펀드를 환매를 하시고 기다리셨다가 신규 이 비과세 해외 펀드가 출시가 되면 여기에 이제 새로 가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으니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 펀드 과연 언제부터 좀 가입이 가능할지 대략적인 시기는 언제부터인지 궁금한데요. 네. 그죠? 이거 뭐 바로 가입하면 좋겠는데요. 아직 정확한 시기가 나온 건 아니고요. 이제 관련 세법이 좀 개정이 돼야 됩니다. 세금 관련된 법이 개정이 돼서 국회를 통과해서 관련법이 개정되고 나면 뭐 빠르면은 올해 안에 출시가 될 수 있다. 또 어떤 전망에는 뭐 바로 한 달 내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관건은 국회에서 통과되느냐 마느냐죠. 예, 그것만 기다리신다면 뭐 가능할 것 같고요. 그거 기다리시는 동안 환매 시점 찾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펀드 기존에 갖고 계신 해외 펀드 환매해 놓고 기다렸다가 한번 가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시청자분 입장에서도 물론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그 환매 타이밍을 잡기는 정말 쉽지 않죠. 그죠? 그리고 이게 언제 국회에 통과될지 참 빨리 됐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최근에 계속해서 뭐 우울한 기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참 이런 소식들 반면에 좀 희소식이 좀 빨리 저희들한테 찾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해보고요.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그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문의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편하게 주셔도 됩니다. 02797-8100번으로 전화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제 발음이 막 새는데요. 열려 있으니까 편하게 전화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봅니다. 엄청나게 덥죠. 자, 이번 순서는 재테크 유머니 시간입니다. 실제로 재무 상담을 신청하셔서 상담을 받으셨던 사례들을 저희가 공유하면서요.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시간이거든요. 자, 오늘 재테크 유머니 시간은 정상호 소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고요. 어떤 사례로 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준비하셨는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어떤 내용 준비를 해주셨나요? 오늘 뭐 그 30대 중반 부부의 상담 사례를 얘기 좀 해드릴 텐데요. 바로 4일 전에 제가 직접 상담을 했던 정말 비과세 펀드와 해외 비과세 펀드와 마찬가지로 따끈따끈한 상담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가정의 이제 내용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두 분이 나이가 동갑입니다. 두 분의 나이가 동갑인데요. 네, 배우자분은 회사원이시고 그 다음에 와이프분은 근무를 하셨다가 이제 둘째 자녀의 출산과 동시에 지금 육아 휴직 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가정에 지금 가장 궁금하고 또 이해가 안 되고 또 잘 안 되는 이 세 가지를 좀 요약을 한번 해볼 텐데 첫 번째는요. 매달 마이너스의 생활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수입원 대비해서 나가는 지출들이 통제가 안 되고 많다 보니까 매달 마이너스고 그렇다 보니까 신용카드를 안 쓸래야 안 쓸 수밖에 안 쓸 수 없고 그래서 이 생활이 계속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두 부부의 이제 잦은 트러블도 생기고 이런 시점에서 제가 상담을 좀 도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결혼 후에 한 번도 저축을 만기를 채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다 하시더라고요. 결혼한 지 지금 이제 한 6년에서 이제 7년 정도가 돼 가시는데 저축 1년짜리 정기적금도 한 번도 만기를 채우시지 못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담하는 동안 이 부분은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생각이 좀 나고요. 세 번째는 이건 그 와이프분이 저한테 강력하게 좀 말씀하셨던 건데요. 암보험 또 들어야 하죠. 또 들어야 할까요? 하고 싶어서 물어보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 세 가지에 대한 궁금점들이 있었는데요. 요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상담을 했는지 한번 지금부터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분들의 가정 자산과 부채 현황을 좀 보니까 현재 아파트 자산 자가 1억 5천만 원 정도의 자가 아파트를 가지고 계셨는데요. 거주하는 지역이 그 완주 지역이다 보니까 한 1억 5천 정도인데 한 34평 정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셨고요. 반면에 금융자산은 지금 뭐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450만 원. 요 450만 원도 나름 올해에 작년부터였네요. 작년부터 올해는 꼭 정기적금을 만기를 채울 거야 해서 월 50만 원씩 시작을 했는데 역시나 지금 2달째 못 내고 있는 그 자산이었고요. 합계 금액은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대비해서 대출은 사내 대출 3천만 원 정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카드 할부 잔액 한 400만 원 정도 해서 3,40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그 자산 대비해서 뭐 부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순 자산액은 한 1억 2천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한 20% 정도, 22%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상 뭐 자산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뭐 월등하게 높거나 월등하게 낮은 편은 아니고 딱 중간 정도라고 보여지는 지금 가정의 재무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가정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부분을 요약을 한번 해보면, 일단 남편분의 수입원은 한 세후 270만 원 정도 되고요. 지금 와이프분의 수입원은 휴직수당, 육아휴직수당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발생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출되는 금액은 공과금이나 통신비에서 35만 원인데, 특이했던 점은 남편분 직업이 이제 제약회사의 영업을 담당하셔가지고 통신비라든지 교통비, 여기 밑에 보시면 교통비도 뭐 거의 안 들죠, 그죠? 교통비하고 통신비가 전혀 들지 않았다라는 점, 그런데도 지출이 매달 빵꾸가 났다는 점을 좀 참조해 볼 만한 사항인데요. 어디서 이렇게 많이 좀 금액들이 나가는지를 한번 봤더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던 것처럼 생활비 지출에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카드 지출이 이제 쌓이고 할부가 또 쌓이고 하다 보니까 계속 빵꾸가 나는 거죠. 계속 할부 금액이 쌓이고 그 다음 달에 또 쌓이고 그 다음 달에 또 쌓이다 보니까 소비 지출은 계속 뭐 통제를 할 수 없는 이런 현금흐름이 될 수밖에 없었고, 부부의 용돈을 각각 정해서 쓰는 건 매우 효과적이라고 제가 칭찬을 해드렸던 반면에, 가정의 이제 비정기 저축 지출 또한 이렇게 정해놓지 않고 수시로 이제 발생되는 부분들, 요 금액이 매달 한 70만 원 정도라고 좀 보여지고요. 보장성 보험료가 지금 57만 원 정도입니다. 서두에 그 세 가지 고민거리 중에 안보험 또 들어야 될까요? 최근에 각각 부부의 안보험을 7만 원, 8만 원 해서 한 15만 원 정도의 안보험을 또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상담할 때 농담 삼아 암테크를 하시겠습니까? 가정의 현금 흐름을 제대로 세우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던 생각이 나는데요. 뒤쪽에서 실행안을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축은, 눈에 보이는 저축은 지금 12만 원 정도가 다인데, 어쨌든 표면상 저축은 뭐 정기적금 50만 원까지 해서 한 62만 원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본인이 들어오는 수입원은 지금 320만 원 반면에 나가는 수입원이 400만 원이 넘어버리니까 매달 마이너스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여기까지 본다면 이제 이걸 어떻게 만회할 수 있을까 굉장히 저도 애매하고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 중에 한 가지는 연 비정기 수입원이 그나마 조금 정도 500에서 한 600 정도 좀 발생이 된다라는 점. 각 명절에 비정기 수입원은 굉장히 작았는데 1년에 한 번 12월이나 1월 달에 들어오는 성과급이 최소한 400만 원 정도 이상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입원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 가정의 현금 흐름이라든지 뭐 대략적인 자산과 부채 현황을 봤는데요. 우리 짠돌이 김현우 팀장님의 재무별점 여기까지 봤을 때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참 저 입장에서는 아까 보장성 보험료 부분에서는 점수를 좀 낮게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상 자녀를 2명 키우시면서 이 정도의 생활비 지출이 그렇게 많다라고만은 볼 수가 없거든요. 실제로 또 맞벌이를 하셨던 가정이기 때문에 돈 관리가 그렇게 쉽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이게 재무별점을 그렇다고 해서 좋습니다. 상황이 어려운 상황을 인정해서 한 2개 정도 5개 만점에 2개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짠돌이 김현 팀장님이 네. 2개 정도 주셨는데요. 방송 시작한 지 이제 거의 1년 정도가 되는데 저하고 똑같이 맞춘 적은 처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재무별점 2개 정도를 드렸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 맞벌이 생활을 하다가 이제 뭐 외벌이로 전향이 됐고,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맞벌이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장성 보험의 비율이 조금 높았고요. 그리고 소비지출 사실 4인 가족으로 한 150만 원 정도, 뭐 맞벌이 수익 감안하면 그닥 높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장 제가 재무별점을 좀 짜게 줬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용카드 할부에 대한 유혹들,
요것들을 끊지 못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어쨌든 이번 상담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좀 많이 썼고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한번 면밀하게 좀 따져서 상담을 좀 받았는데요. 향후에 어떤 내용으로 좀 변경이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정의 재무 진단을 좀 한번 해보면 한 달 한 달이 매달 할부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카드 없으면 전혀 생활할 수가 없고 이제 카드 할부 금액이 400만 원을 넘어서 저 만나기 바로 직전, 그때 이제 현금 서비스를 받을까를 고민을 하고 계셨던 그 시기이라고 보는데요. 아마 이 단계가 넘어섰다면 아마 이 가정은 현금 서비스도 받았을 거고 아마 카드에 대한 생활들은 계속 끊지 못하고 계속 갔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이미 제가 보장성 보험을 분석을 해보니까요. 충분히 좋은 보험에 충분한 혜택들이 다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특히나 제가 누누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무리한 종신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요. 친척분을 통해서 적절한 의료 실비보험에 100세까지 각 진단비, 중요한 진단비도 넉넉하게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또 15만 원 정도를 더해서 암보험을 이제 가입하려고 하는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세 번째, 뭐 지난 방송에서도 김현 팀장님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가정의 비상예비 자금의 준비는요, 보장성 보험의 준비와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 가정의 케이스에서는 그 부분이 좀 준비가 안 돼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조정을 해드렸냐면 뭐 공과금이나 통신비, 교통비나 이자 뭐 지금 나가는 금액들 뭐 그대로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그동안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활비에서 막 확 줄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갑자기 줄인다 하더라도 그걸 지키기란 쉽지 않다라는 걸 저 자신도 알고 팀장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는데요. 이게 하루아침에 확 줄일 수 없거든요. 근데 제가 무려 한 달에 50만 원씩이나 줄여버렸어. 이게 가능할까? 저도 사실 이제 상담을 막 끝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몇 가지 시스템을 제가 조금 바꿔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어떤 부분을 바꿨는지 뒤쪽에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녀 교육비 뭐 나가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나가야 하고요. 부부의 용돈이나 비정기 지출 70만 원이었는데 20만 원 정도 제가 줄였습니다. 마찬가지 이 부분도 뒤쪽에서 어떻게 줄였는지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보장성 보험료 57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줄였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2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근데 암보험 새로 가입한 게 15만 원 정도인데 5만 원 정도가 더 줄었습니다. 내용은 변경하지 않았어요. 제가 뭐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걸 뭐 해약하고 다시 가입하십시오 이런 것도 아닌데 어떤 식으로 내용을 변경했냐면 이 보험의 적립보험료가 조금 많이 산정이 되어 있었어요. 매월 한 6만 원 선 정도가 적립보험료로 산정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 적립보험료 시청자분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적립보험료를 뺐더니 한 달에 보정성 보험료는 매월 20만 원 정도 준 금액 37만 원 정도로 줄일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현금 흐름을 좀 조정을 했더니 매월 지출됐던 금액이 한 360만 원에서 한 266만 원 정도로 한 90에서 1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요. 이 줄은 금액을 그대로 저축을 할 수 있을까요? 이 가정에선? 제가 봤을 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팀장님, 이 줄인 금액을 그대로 저축할 수 있을까요? 100만 원이 소득이 올라가면 사실 그거 저축하는 사람들 없죠. 근데 이렇게 지출 줄여가지고 저축하시는 거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면 좋겠지만. 맞아요. 네. 하면 좋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저희 가정의 지출을 줄여서 이걸 더 저축을 한다? 하면 좋겠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 가정을 상담을 할 때 가장 집중했던 건 뭐였냐면 잘못된 현금 흐름을 개선시키는 거에 모든 포커스를 좀 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번 좀 내용을 바꿔봤습니다. 이 가정에 연으로 들어가는 그 지출들을 100%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대략적으로 한번 합산을 한번 해봤더니 1년에 한번 자동차 보험과 세금으로 들어가는 금액 대략 한 100만 원 정도, 명절 양가에 써야 되는 비용들 한 100만 원 정도, 부모님 생신 비용과 어버이날에 써야 될 각각의 비용들 한 대략 100만 원 정도, 그리고 의료비나 그리고 경조사, 그리고 이 가정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뭐 한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캠핑을 좀 가시더라고요. 근데 역시나 돈이 없으니까 또 달부 카드 지출이죠. 이런 게 그동안 다 쌓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을 한 200만 원 정도 잡으면 이 가정의 연 비정기로 이제 산정돼야 될 지출들은 연으로 따지면 한 6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죠? 600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 비정기 수입원이 600만 원 정도가 되니까 이 비용만 잘 사용한다라고 치면 구태여 카드를 쓸 일이 없겠네요. 그죠? 근데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건 이 비용을 앞으로 또 카드로 충당해야 될 비용들이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들을 할 수 있을 텐데요. 현금으로 해서 조정된 금액을 매월 CMA에 이제 비상예비 자금으로 조금 따박따박 넣을 수 있도록 내용을 좀 바꿨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는 이제 청약저축에 2만 원과 매월 정기적금 50만 원을 설정을 했는데 이마저도 이제 지금은 또 유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일하게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게 저축보험 10만 원, 그 다음에 청약저축 2만 원, 그래서 한 12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되는데 이 내용을 제가 어떻게 바꿨냐면요. 아까 그 100만 원이 줄어든 현금 흐름을 그대로 저축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이너스가 없이 현금 흐름을 쓸 수 있는 구조로만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축을 이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만 바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매월 그 CMA의 그 금액 한 10에서 최소 10에서 20만 원 정도를 따박따박 넣어서 가정에 발생되는 연 비정기 지출을 여기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내용을 만들었고요. 정기적금을 15만 원 정도를 설정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이 가정 소개를 해드릴 때 그동안 결혼한 지 6, 7년 동안 만기를 채운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금액을 줄이던 어떤 뭐 방법을 동원하던 이 가정에 1년 동안 정기적금의 만기를 좀 한번 채우고 싶었다라는 욕심이 생겨가지고 요 정기적금 15만 원 정도를 설정을 했고요. 주식형 펀드로 한 20만 원 정도를 좀 설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약저축에 2만 원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저축보험 10만 원 나갔던 금액을 변액 유니버셜 보험에 일단 10만 원 정도를 설정을 하고 향후에 추가적인 금액이 발생된다면 추가 납입할 수 있는 구조로 좀 만들어 드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전에 대출과 지금 변경된 내역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 대출 3,400에서 카드 잔액 400만 원만 좀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대출금 3천만 원이 사내 대출인데 이율이 1.2%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낮은 대출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상환을 시켜야겠지만 이 가정에 지금 뭐 현금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와이프분이 복직하기 전에는 이 부분을 상환시키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현금 흐름 개선을 시키는 데 가장 초점을 뒀고요. 일단 그 전까지 납입했던 450만 원의 정기적금 과감하게 정리를 했고 저축보험 52개월 들어가서 원금이 520만 원이었는데 지금 정리를 하면 30만 원 정도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과감하게 정리하자라고 했고요. 여기에서 합산된 금액을 일단 신용카드 할부 잔액 400만 원 이상 모두 다 상환을 시켰고 나머지 남은 금액은 이제 CMA에 넣어놓고 연 비정기 수입원을 좀 대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현금 흐름을 좀 바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변경되기 전에는 일단 12만 원 정도도 근근히 저축을 할 수 있었지만 이렇게 내용을 좀 변경을 했더니 매달 마이너스 없이 67만 원의 고정 저축을 좀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내용이 좀 변경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정의 현금 흐름이 매달 마이너스가 아닌 이제 7월 달부터 들어오는 수입원으로 한 달을 사는 체크카드로 사는 이런 구조로 좀 내용을 바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감하게 정리할 것들은 정리해서 현금 흐름을 개선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죠. 우스갯소리로 제가 암테크를 하시겠습니까? 가정의 뭐 현금 흐름이라든지 더 중요한 부분들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김현우 팀장님이 보다 더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 상담했던 전문 의사분이 아마 암보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이 부분 잠깐만 얘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얘기해 주셨다고요? 저도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이게 사실 암이 꼭 3명 중 1명은 발생을 한다라고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되고 암보험 그럼 어디까지 들어야 되나 치료비 얼마나 나올까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암 전문의 분을 만나게 돼가지고 이분께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암 걸리면 우리 치료비 얼마나 필요한가요? 라고 했더니 대답이 깜짝 놀랄 만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무슨 뜻이냐? 암에 걸렸을 때 돈이 많으면은 좋은 치료 받는 거고 없으면은 나쁜 치료 받는 거다. 나쁜 치료라고 해가지고 진짜 뭐 옛날 구식 치료는 아니지만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새로운 신기술의 치료를 받는 거고 없으면은 뭐 그거보다 조금 전 단계 치료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수준은 한계가 있습니다. 뭐 1억, 2억 암보험금 나오면 좋겠지만 그걸로 뭐 최신 치료 받아서 안 나을 지경까지 가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암에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3명 중 1명이라고 하지만 어차피 제발 암보험 쓸데없이 더 많이 가입하실 돈으로 차라리 건강관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기의 발견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매달 그냥 뭐 한 5만 원 암보험 들 돈으로 5만 원씩 1년짜리 적금 드셔가지고 60만 원 정도 되면 이제 뭐 한 병원 가셔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합검진 받으시고 조기에 발견돼서 조기에 치료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잔병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5만 원으로 뭐 적금 들어서 그런 검사를 받으셔도 좋고 아니면 건강식품 뭐 홍삼 이런 거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암보험이나 이런 기타 다른 보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보험은 비용이라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적정한 걸 유지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뭐 어렵겠지만 뭐 체크카드로 좀 사시는 것들을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연습을 좀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가정의 그 보장성 보험이 반드시 필요하듯이 가정의 비상리비 자금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 똑같은 급여가 들어왔고 몇 가지의 방법만 바꿨는데 할부 인생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플랜이 된 것 같은데 물론 부부가 많은 노력은 해야 될 겁니다. 쉽지 않겠지만 이 노력을 통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오늘 준비한 상담 사례는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이번 사례도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뭐 대부분 가정이 이럴 텐데요. 뭐 어떠셨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 많으시죠?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다거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전화 주시면 저희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797-8100번 재테크 1번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재테크의 모든 궁금한 점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전화를 직접 받아서 궁금한 점들을 좀 해결해 드리는 전화 연결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분이 어떤 궁금한 점을 좀 전화를 주실지 그리고 또 저희가 빡빡 시원하게 긁어드려야 될 텐데 어떤 내용인지 참 궁금합니다.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현우 팀장님 먼저 받아보시죠.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요? 아, 예, 서울 살고 있고요. 네네.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하셔가지고 전화 주셨나요? 요즘에 네. 그 신문이나 이런 광고지 지하철에도 막 있던데 무슨 뭐 호텔 분양 광고 네네. 이런 게 많이 나오던데 궁금하고요. 제가 아, 네. 왜 궁금하냐면 목돈이 조금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게 좀 궁금해서 전화드리게 됐습니다. 네. 호텔 분양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궁금하시는가요? 아, 뭐 옛날에는 이런 광고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게 막 확정 수익 준다 그러고 무슨 사기 같진 않은가 그게 네. 궁금해요. 네. 그래서 인터넷을 좀 찾아봤더니 네. 뭐 그 확정 수익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수치들이 네네. 뭐 확실해서 그게 아. 조금 의심스럽고 막 그렇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일단 뭐 사기 아니냐라는 질문에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기는 아닙니다. 아닌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이제 TV나 이런 광고를 하겠죠. 신문이나 인터넷에. 근데 예전에는 못 봤던 것들이 요즘에 이렇게 많이 들어서냐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사실 그 시청자분께서 여윳돈이 생겨가지고 이거 어디다 투자할까라고 고민하시다가 이제부터 이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건 아니고요. 네. 이게 사실은 예전에는 이 호텔 같은 경우에는 통째로 분양을 했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이 객실 단위로 뜯어가지고 팔고 이러는 게 법적으로는 불가능했는데요. 2011년도부터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 객실 단위로 분양도 가능해졌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죠. 우리 오피스텔 하나 분양 받아가지고 뭐 투자하는 이런 개념인데. 다만 이제 호텔은 계속 호텔로서 내가 거기 가서 들어가서 주거용 목적으로 살 수가 없고요. 호텔로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걸 가가지고 혼자 개인적으로 영업을 못하니 이 호텔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맡는 곳이 별도로 있을 겁니다. 아마 자세하게 그 광고 문구를 보시면 시행사 있고 시공사 있고 뭐 운영사 이렇게 따로 있을 텐데 여기에서 이제 이 운영사에서 전반적인 운영을 맡아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만약에 객실에 내가 분양받은 객실에 누군가 투숙해가지고 발생되는 이 숙박요금이 다 내 호주머니로 들어오냐 이건 아니겠죠. 그 운영에 필요한 돈들이 들어갈 텐데요. 뭐 운영사 직원들의 이 월급도 일부 떼줘야 되고 또 화장실에 뭐 칫솔, 치약 이런 것도 좀 비치를 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 떼고 나서 남는 것들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고요. 문제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객실이 좀 꽉꽉 차야지 수익이 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같은 금리, 뭐 저금리에 뭐 1%, 2%도 아니고 뭐 아마 확정 수익 그러면 저도 그런 광고 본 적이 있는데 한 10%에서 15% 정도 이렇게 써 있었을 겁니다. 그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냐면 그 운영사에서 이 지역의 뭐 관광 자원이나 아니면 다른 숙박 시설들 그리고 뭐 또 추가적으로 무언가가 들어설 것 같다 이런 입지 조건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여기다 이만큼을 투자하면은 대략 한 20% 정도 수익은 낼 수가 있겠네. 그러면은 우리 운영비 띄고 뭐하고 한 15%는 줄 수 있겠다라고 계산해가지고 그런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확정 수익률이 대부분 보면 평생 주는 것도 아니고 뭐 1년간 지급, 뭐 3년간 지급, 뭐 5년간 지급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수익을 뭐 1년이나 6개월 정도 주다가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우리가 생각과는 다르게 수익이 잘 안 나네. 이거 못 주겠습니다라고 하더라도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이제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확정 수익이나 이런 건 너무 믿지 마시고 요건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저기 소장님 네. 몇 군데 알아보니까 네. 뭐 공증도 쓸 수 있고 네네. 뭐 투자한 그 수익에 대한 이런 부분 보증서도 주고 네. 수익 증서 이런 것도 따로 준다고 하던데 이러면 뭐 안전한 거 아닌가요? 네. 그런 사실 공증이나 보증서는 왜 주냐면요. 말로만 확정 수익 드릴게요라고 하면은 사실 아무도 안 믿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뭐라고 말 바꾸기 이런 거 안 할 테니까 보증서나 공증 이런 수익 증서 이거 드릴 테니까 갖고 계셔라. 요 정도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개인 간의 돈 거래도 차용증 쓰고 어디 가서 공증을 받더라도 사실 빌려간 사람이 제가 사정이 안 좋아서 이거 돈 못 갚겠습니다. 라고 하게 돼도 뭐 받을 수 있는 방법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런 공증 같은 뭐 공증을 받은 차용증 같은 걸 들고 가가지고 이제 법원에다가 저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을 것 같아요.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은 법원에서는 야, 빌려주는 사람 좀 돈을 갚아야지. 이런 이제 편을 들어줄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 개인에 대한 압류라든가 아니면 뭐 통장, 재산 이런 것들을 좀 묶어놓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빌려간 사람 앞으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문제가 생기겠죠. 이것도 이제 거의 마찬가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여기서 처음에 어떤 문서를 받더라도 나중에 가서 그걸 안 준다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개인이 좀 돈을 받기에는 무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확정 수익이라는 말을 100% 믿지는 마시고요. 다만 이제 투자를 꼭 하시고 싶다라고 한다면 해당 호텔의 뭐 입지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그 운영사가 다른 어떤 호텔을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런 이 경험들, 호텔 운영의 경험들, 그 다음에 뭐 브랜드 인지도, 뭐 듣도 보도 못한 어떤 호텔보다는 그래도 들으면 딱 알 수 있는 호텔 이름, 뭐 이런 브랜드 인지도가 좋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좀 검토를 하신 다음에 투자를 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것도 엄연히 투자죠. 이 투자에는 그만큼 이제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고수익을 준다고 하면은 이렇게 좀 의심을 시청자님처럼 하시는 습관도 좋은 습관입니다. 이렇게 해보시고 좋으면은 뭐 사실은 일가친척 다 그쪽에서 나눠서 하겠죠. 우리한테 나눠줄 것 없이요. 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뭐 좋은 거 그렇게 권유를 하겠어요. 네, 이런 거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사실은요 네. 이거를 알아본 이유가 네. 요즘에 딱히 돈 굴릴 만한 데가 없어서 그랬어요. 네네네. 목돈은 생겼는데 예. 이거저거 알아보고 고민하다가 네네. 여기는 뭐 확정적으로 이자도 많이 주고 뭐 무슨 서류도 준다고 아, 하니까 그렇죠. 생각을 한 건데 이게 사실은 이 목돈이 생각지 않게 생긴 거라서 네. 뭐 좀 길게 10년, 20년 이 돈 없다 생각하고 네. 나중에 노후 자금으로 쓰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이런 거 말고 뭐 좋은 거 하나 좀 추천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네. 없으니까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혹시 일시납으로 가입한 보험사 상품 있으신가요?
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으시고 지금 네. 자금 규모는 얼마 정도 되시죠? 한 3억 정도 돼요. 3억 정도. 아까 3억이라고 하셨는데 자, 이거를 이제 좀 나눠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시납 변액 상품, 변액 보험이라고 저희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죠. 요거를 이제 매달 내는 거 말고 일시에 납입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장점이 뭐냐면 우리가 매달 뭐 100만 원씩 내게 되면 수수료가 한 15%에서 20%, 그러니까 15만 원에서 20만 원 수수료를 내는데 이걸 매달 100만 원씩 내는 게 아니라 뭐 1억을 목돈으로 내게 되면 그 수수료가 한 5%에서 6% 정도밖에 안 합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 납입 수수료도 제로인 곳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1억 5천을 가입한다 했을 때 통째로 1억 5천 가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수수료가 750만 원이니까요. 5천만 원 가입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수료 250만 원 나가죠. 추가 납입 2배까지 할 수 있으니까 1억을 추가 납입하면 실질적으로 전체 1억 5천 똑같이 투자를 해도 수수료는 한 250만 원, 사업비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눠가지고 하시는 게 좋고 펀드보다 굳이 왜 이렇게 변액보험에 말씀을 드리냐, 펀드에서 뛰는 이제 나중에 사인돈에서 뛰는 적립금이라는 게 적립금에서 보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펀드 같은 경우는 그게 연간 한 3%를 떼고 이 변액보험의 펀드 같은 경우는 1% 미만이거든요. 똑같은 돈 1억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펀드는 매년 300만 원 떼고 변액보험에 있는 펀드는 뭐 매년 한 100만 원씩 뗀다. 거의 3배 차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어차피 중간에 뭐 꺼냈을 일 없으니까 조금만 가입하고 좀 나머지 많은 금액을 추가 납입을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2억은 넘지 않도록만 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 네, 네. 다음 또 시청자분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네. 개인당 2억 원 한도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고 또 추가적인 내용은 방송 이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주셔서 감사하고요. 재테크 관련 문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프로그램은 많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제작된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본인의 판단과 신중한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전화 제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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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40대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 남성입니다. 아, 네. 시청자분 죄송한데 저희 준비된 시간이 조금 제한적일 것 같아서 방송 중간에 제가 마무리를 할 수 있다라는 점 좀 먼저 안내를 드리고요. 오늘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가지고 전화 주셨어요? 아, 제 아이가 네네네. 지금 대학교 3학년인데, 네네. 빠른데요. 목소리가 되게 젊으신데요. 네네. 지방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네. 예, 근데 그 학자금이랑 뭐 월세 비용 뭐 그리고 용돈 뭐 이런 것까지 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또 내년에는 집 살 때 그 대출 원리금 상환이 이제 전환이 될 예정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제 수입으로는 지금 너무 감당이 안 돼요. 아, 그러시구나. 네. 대략 수입원이 어떻게 되세요? 한 400만 원 정도 받고. 아, 월 그러세요? 400만 원. 그럼 지금 현재 자녀들의 학자금은 어떻게 충당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대략적인 부분을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어떤 식으로 지금 그러니까 하고 계세요? 공무원인데요. 네네네. 아이 학자금은 지금 공무원 학자금 대출이라서 네네네. 무이자고 그걸로 그렇죠. 이제 충당하고 있는데 음. 학자금만 거의 매년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고 뭐 월세랑 용돈까지 뭐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이 큰 아이한테 들어가고 있고요. 아이고야. 그리고 또 둘째 교육비까지 하면 거의 뭐 반 이상이 애들한테 들어가는 거죠. 아, 참 쉽지 않으시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한 달 벌어서 뭐 생활비 쓰고 네네. 애들 용돈 뭐 보험료 내고 이자 내고 하면은 거의 뭐 마이너스예요. 방금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매년 1,000만 원 정도의 신규 부채가 생겨야 되는 상황이고 현소득원에서도 매달 지금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혹시 이 대출 말고 다른 부채도 가지고 계신가요? 예, 그러니까 뭐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얼마 전에는 뭐 마이너스 통장까지 개설해가지고 네네네. 그걸로 한 600만 원 정도가 또 있어요. 아이고야. 이게 앞으로 또 계속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지금 상황으로는 일단은 좀 걱정입니다. 시청자분 제가 웃어서 죄송한데요. 좀 힘내시고요. 네. 제일 처음에 말씀하실 때 제가 메모해 놓은 걸 보니까 아파트를 이제 구입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거주 중인 네. 아파트 시세가 지금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지금 5억 정도의 부동산에서 거래된다고 제가 들었고요. 네네네. 뭐 다른 자산들 혹시 가지고 있는 건 없으시고요? 그냥 매달 10만 원씩
뭐 들어가는 뭐 종신보험이랑 제 종신보험이랑 네네네. 가족들 건강보험 그거 두 가지. 아, 보험뿐이시네요. 그러면 뭐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5억 정도의 아파트에 마이너스 통장이 한 600 정도가 있는 거고 매년 학자금 네네. 대출이나 이런 걸로 신규 부채가 한 1,000만 원 정도가 생겨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죠? 수입원의 네네. 뭐반 이상은 이제 자녀들한테 들어가야 되고, 그죠? 네네. 시청자분, 제가 지금 어떤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지 지금 대략적으로 메모를 했고 정리를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조금 정리를 해야 되고요. 여기에 대한 답은 제가 방송 이후에 따로 좀 연락을 드려서 드릴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예, 준비된 좀, 시간이 꼭 좀 여기까지여서. 연락 좀 주세요. 진짜 제가 이거 받아야 돼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방송 후에 다시 한번 연락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오늘 전화 주셔가지고 매우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요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요 사례 다음번에 시청자 사례로 해가지고 상담을 해드린 다음에 네네네. 재테크 유머니 띄워가지고 시청자분들 궁금하실 테니까 그렇게 네네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 후에 전화 주신 분하고 연결을 통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답을 한번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요. 그렇죠. 네. 오늘도 뭐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또 뭐 준비된 시간이 다 끝났는데요. 항상 이렇게 시간에 쫓깁니다. 아무래도 욕심이 많아서인 것 같은데요. 다음 방송 더 알찬 내용으로 유쾌하게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